일본의 한 평범한 가정집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했던 저녁 식사가 한순간에 가족의 운명을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아들 켄타가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시고 어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아들 켄타는 무슨 발언을 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NHK 경제부 기자였으며 지금은 프리랜서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는 오노 료스케라고 합니다. 저는 한때 일본 경제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성장을 단순한 운과 일본의 모방에 불과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쿄 시내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였죠. 회사 동료 나카무라와 함께 우동 전문점에서 점심을 먹고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십 명의 직장인들이 도시락 코너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도시락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지? 나카무라에게 물었죠. 나카무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네요. 뭔가 특별한 도시락이 나왔나? 그때였습니다. 그 줄의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름 아닌 제 아내 유미코였습니다. 순간 당혹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제 아내가 왜 이런 줄에 서 있는 거죠? 유미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불쑥 다가가 물었습니다. 유미코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료스케? 그냥 도시락을 사려고. 유미코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도시락을 사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는 건지. 자세히 보니 직원이 도시락에 뭔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할인 스티커였어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도시락에 30% 할인 스티커를 붙이는 순간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지금 반값 할인된 도시락을 사려는 거야? 유미코에게 물었어요. 유미코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살림이 빠듯해서.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몰랐던 현실이 펼쳐진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 그러나 제자리 걸음인 월급. 아내가 은행에서 일하고 제가 칼럼니스트로 꽤 이름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할인 도시락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할인 스티커가 붙자마자 사람들이 서로 도시락을 차지하려고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들, 정장 차림의 여성들, 그리고 유미코까지 모두가 반값 도시락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유미코는 몇 초의 망설임 끝에 칼에 도시락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나카무라는 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요즘은 다들 이래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의 자부심을 품고 살아온 제가 아내가 반값 도시락을 사려고 줄을 서 있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 거죠. 체면을 중시하는 일본인들이, 그것도 중산층 직장인들이 편의점 앞에서 할인 도시락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가족도 이제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 건가?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유미코는 낯선 남자가 아닌 자기 남편 앞에서 할인 도시락을 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부끄러웠는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계산을 마쳤어요. 저는 아내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저녁 유미코가 차려놓은 식탁에는 그 할인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일본 경제의 자부심을 강조했던 저의 글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연 내가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아내의 할인 도시락을 앞에 두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NHK 경제부 기자로 일할 때 얼마나 많은 기사와 칼럼을 통해 일본 경제의 우수성을 강조해왔는지 떠올랐죠. 한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 경제 시스템을 모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글도 여러 번 썼습니다. 그게 제 신념이었어요. 일본 경제 시스템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인 모델이다.
이 문장으로 시작되는 제 칼럼이 전국 일간지에 실렸을 때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편의점 앞에서 본 현실은 제 신념과 너무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실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경제 자료들을 발견했어요. 1995년과 2023년의 경제 데이터를 비교한 보고서였습니다.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일본의 평균 실질 임금은 1995년 457만 엔에서 2023년 458만 엔으로 거의 30년 동안 단 1만 엔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하락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GDP 세계 순위도 2위에서 4위로 떨어졌습니다. 독일에 추월당한 것이죠. 청년 취업률도 1995년 90%에서 2023년 78%로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기업 R&D 투자 비율이었어요. 일본은 3.2%인데 반해 한국은 4.8%로 한국이 미래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 조작이겠지. 자료를 앞에 두고 혼잣말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일본 대기업 연구 전문가이자 도쿄 경제대학 경영학 교수인 가와모토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가와모토 교수는 일본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 한 명이었죠. 대학 연구실에서 가와모토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어요. 가와모토 교수님,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 경제는 일시적인 침체일 뿐이고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아시아 최강이 아닙니까? 제 질문에 가와모토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류스케 씨, 당신은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군요. 일본 기업들은 스스로 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의 말에 반박하려 했지만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연공서열, 관료주의, 느린 의사결정. 이것들이 일본 기업들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은 5년 뒤를 보고 투자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20년 전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일본의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가와모토 교수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주요 산업 비교 자료였어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일본이 1990년대 50%에서 2023년에는 10%로 급감했고, 배터리 시장에서는 일본이 20%에서 7%로 떨어진 반면, 한국은 무려 5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전기차 수출량도 일본은 3위에서 5위로 밀려났고, 한국이 3위로 올라섰습니다. 시가총액 500대 기업 중 일본 기업 비율도 1990년 32%에서 2023년 7%로 급감했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와모토 교수는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할 때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일본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일본이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마치 머리를 강타당한 것 같았어요. 제가 20년 넘게 믿어왔던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한다는 확신, 한국이 일본을 따라오기 위해 노력한다는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설마 정말 일본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시대가 온 건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와모토 교수의 연구실을 나오면서 저는 흔들리는 제 신념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동안 도쿄의 화려한 네온 사인과 고층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 아래에서 할인 도시락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현실을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말이죠. 내가 믿어온 일본 경제의 우수성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그저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가와모토 교수와의 인터뷰 이후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신없이 생각에 빠져있던 차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어요. 아들 켄타로부터였죠. 오늘 저녁 집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문자였어요. 켄타는 와세다 대학교 경영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제 자랑이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인재를 뽑는 대기업들이 줄을 설 정도로 뛰어난 아들이었죠. 아들과 나눌 중요한 대화라
아마도 취업 소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토요타나 혼다, 손이 같은 일본의 자랑스러운 기업에 합격했을 거라는 기대감에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 우리 가족은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유미코는 오늘은 직접 요리한 음식들을 차려놓았어요. 켄타가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으니 특별한 날로 생각했나 봅니다. 켄타,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지? 저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켄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취업 결정을 했습니다. 어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삼성전자요. 순간 저는 들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삼성? 일본 지사를 말하는 거지. 제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죠. 켄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국 본사입니다. 서울로 가려고 해요.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미코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물었습니다. 왜 일본이 아닌 한국이냐? 켄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아버지, 일본에서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나이와 연공 서열이 더 중요해요. 저는 제 능력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일본의 기업 문화를 아들이 거부한다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일본은 안정적인 시스템이야. 평생 직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아졌습니다. 켄타는 침착하게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어요. 아버지, 이건 일본과 한국 기업의 승진 나이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화면에는 두 나라의 데이터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일본 대기업의 평균 승진 나이는 과장급이 40대 초반, 부장급이 50대였어요. 반면 한국 기업은 과장급이 30대 중반, 부장급이 40대 초반이었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제가 40대가 되어서야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그때는 이미 제 창의성이 많이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켄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연봉 체계도 다릅니다. 일본 기업은 30대 초반과 50대의 연봉 차이가 1.5배 정도지만 한국은 능력에 따라 3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제가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고 싶습니다. 유미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켄타, 하지만 외국에서 생활하는 건 쉽지 않을 텐데. 어머니, 이미 한국어 공부도 2년째 하고 있고 지난 여름 인턴십도 서울에서 했잖아요. 그때 한국 기업의 문화를 직접 경험했어요.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2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인턴십까지 했다니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그 안정성이 일본을 30년 동안 침체에 빠뜨린 거예요. 켄타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변화를 두려워해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빠르게 적응하고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이 말은 가와모토 교수가 했던 말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아버지가 NHK에서 일하실 때 일본 경제의 우수성에 대해 많은 기사를 쓰셨죠. 저도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대학에서 실제 데이터와 현실을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어요. 켄타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그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한국으로 가기로 마음을 정했고 그것은 단순한 직장 선택이 아니라 일본의 시스템에 대한 거부였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일본에서 기회를 한 번 더 찾아보는 건 어떻겠니? 켄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미코는 침묵 속에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이해의 빛이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일본 기업 시스템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절망적일 수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시스템이 제 아들에게는 미래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느껴진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켄타의 눈빛에서 결심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어쩌면 일본의 미래를 보는 창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켄타와의 대화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결정이 충격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제가 그동안 현실을 외면해왔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본 대기업의 현실을 직접 파헤쳐보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옛 선배인 다나카 히로시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현재 일본 최대 전자기업 중 하나의 전략기획부 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료스케, 오랜만이군. 무슨 일로 연락했나? 다나카는 전화기 너머로 물었습니다. 일본 대기업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나카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식사라도 하면서 이야기하자. 우리는 긴자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 회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본 대기업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 한국, 중국,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에게 시장을 빼앗기고 있지. 왜 그런 거죠? 우리는 세계 최고의 품질과 기술을 자랑했잖아요. 다나카는 쓰게 웃었습니다. 그건 20년 전 이야기야. 지금 일본 기업들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 그는 일본 대기업의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설명해 주었어요. 첫째, 종신고용제야. 한때는 일본의 자랑이었지만 지금은 족쇄가 됐어. 회사는 성과가 좋지 않은 직원도 해고할 수 없고 젊은 인재들은 기회를 얻지 못해.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지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는 줄어들고 있지. 저는 충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심각한가요? 우리 회사의 평균 연령은 45세야. 30대 미만 직원 비율은 15%에 불과해. 반면 삼성전자는 평균 연령이 36세이고 30대 미만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다나카는 두 번째 문제점으로 넘어갔습니다. 둘째는 연공 서열 시스템이야.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일본 기업에서는 나이와 근속 연수가 가장 중요하지. 20대 후반의 천재 엔지니어가 있어도 50대 평범한 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해. 저는 켄타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한국 기업을 선택한 이유가 점점 이해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사결정 구조야. 일본 기업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면 무수히 많은 회의와 도장, 결제가 필요해. 한 가지 결정을 내리는데 최소 6개월이 걸려. 이 같은 기간 동안 삼성은 5개의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애플은 이미 다음 세대 제품을 개발 중이야. 다나카의 눈에는 절망감이 보였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일본 기업의 모습과 현실 사이에 너무 큰 괴리가 있었어요. 그럼 일본 반도체 산업은 어떻습니까? 한때 세계를 석권했었는데. 제 질문에 다나카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1990년대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차지했어. 지금은 10% 미만이야. 도시바, 애니시, 히타치. 한때 반도체 강자였던 기업들이 이제는 생존을 위해 해외 기업들의 사업부를 매각하고 있어. 다나카는 자료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주요 산업 경쟁력 비교였어요.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은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통해 메모리 시장의 70%를 장악했어. 배터리도 마찬가지야.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 일본의 파나소닉은 10% 미만으로 떨어졌어.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전기차는요? 현대자동차는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3위야. 일본은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느라 전기차 전환에 늦었어. 이제야 뒤늦게 투자를 시작했지만 이미 5년 이상 뒤처진 상태야. 다나카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기업들의 의식이야.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여전히 세계 최고라고 착각하는 거지.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다나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료스케, 너도 미디어에서 일했으니 알 거야. 일본 언론은 일본 기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해. 하지만 이제는 깨달아야 해. 일본이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뒤처질 뿐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도쿄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피곤한 표정의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죠. 그들도 변화하지 않는 일본 기업 시스템에 지쳐 있는 건 아닐까요? 켄타의 결정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는 단순히 높은 연봉이나 빠른 승진을 위해 한국 기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선택한 것이었죠.
다나카와의 충격적인 대화 이후 저는 켄타의 선택이 단순한 개인적 결정이 아닌 더 큰 흐름의 일부가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일본 청년들도 비슷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대학 신문사 기자로 일하는 나오미에게 연락했어요. 료스케 선배님, 마침 좋은 타이밍이네요. 내일 도쿄 국제포럼에서 한국 기업 취업 박람회가 열려요. 저도 취재하러 가는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쿄 국제포럼으로 향했습니다. 행사장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건물 입구에는 이미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정장 차림의 20대 대학생들이었죠. 생각보다 많은 인파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오미가 웃으며 말했어요. 작년보다 2배는 많아 보이네요. 한국 기업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등 한국 대기업 부스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반면 일본 기업 부스는 한산했죠. 일본을 대표하는 소니, 파나소닉, 도요타 부스에는 지원자가 드문드문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오미는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세요. 일본 내 한국 기업 지원자 수는 2020년 대비 3배 증가했어요. 일본 취업 사이트에서 한국 취업 검색량은 2020년 대비 250% 증가했고, 일본 대학생 중 한국 기업 취업을 고려한다는 응답률은 2015년 10%에서 2023년 37%로 급증했습니다. 믿기 힘든 숫자였습니다. 도쿄대, 교토대와 같은 일본 최고 명문대 출신들이 왜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저는 직접 지원자들과 이야기해보기로 했어요. 삼성전자 부스 앞에서 면접을 기다리고 있던 도쿄대 공학부 졸업생 야마구치를 만났습니다. 왜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을 선택하셨나요? 제 질문에 야마구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일본 대기업보다 한국 기업이 연봉도 높고 기회도 많습니다. 제 친구는 일본 대기업에 입사해 연봉 400만 엔을 받고 있어요. 반면 삼성은 시작부터 600만 엔을 제시했고 3년 후에는 1000만 엔도 가능하다고 했죠. 교토대를 졸업한 타나카라는 여성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일본 기업은 여성에게 천장이 너무 낮아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일본 대기업에서 여성 임원 비율이 5%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다양성을 중요시하고 능력만 있으면 승진 기회를 줘요. 면접을 마치고 나온 나카무라라는 청년은 화난 표정이었어요. 방금 현대자동차 면접을 봤는데 제 아이디어를 경청해 주시더라고요. 일본 기업 면접에서는 선배들의 방식을 따라 배우라는 말만 들었는데 현대에서는 당신의 새로운 생각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은 일본 기업의 문화를 모방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일본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진보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LG전자 부스의 인사 담당자인 김 부장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어요. 일본의 우수한 인재들이 LG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젊은 인재들이 가진 잠재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LG는 국적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인재라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여러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일본 인재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일본 인재들은 꼼꼼함과 완벽주의, 그리고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는 일본 기업 문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LG에서는 이런 인재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주고 그들의 강점을 살리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키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국 기업 담당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자동차의 박 이사는 일본 인재들의 기술력과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이 결합하면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장을 나오면서 저는 취업 상담을 받고 나오는 일본 대학생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기회와 가능성을 한국 기업에서 발견한 것 같았죠. 마지막으로 나오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한국 기업 취업을 고려해 본 적 있나요?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고려 중입니다. 저는 신문학을 전공했는데 한국의 컨텐츠 기업들이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성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일본 미디어는 여전히 국내 시장에만 집중하고 있죠.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도쿄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와모토 교수의 말, 다나카의 분석, 그리고 오늘 취업 박람회에서 본 현실이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이제는 일본 청년들이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시대가 왔다는 걸 인정해야 하나. 이 질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취업 박람회 이후 저는 일본 기업들이 이러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청년들이 한국 기업으로 떠나는 상황을 일본 기업들은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요? 이런 의문을 안고 저는 일본 경제신문 기자 시절 알게 된 도요타 자동차의 사토 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사토 이사는 제 대학 후배로 가끔 업계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곤 했죠. 료스케 선배, 솔직히 우리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긴자의 한 카페에서 만난 사토 이사가 말했어요. 일본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전환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죠. 사토 이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우리는 최근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기술을 분석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속도와 혁신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요? 도요타가 현대를 벤치마킹한다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토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만이 아닙니다. 일본 굴지의 전자회사들도 삼성과 LG의 배터리 기술,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연구하고 있어요. 심지어 몇몇 기업은 한국식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죠.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제가 NHK 기자로 일할 때만 해도 일본 기업들은 한국 기업을 모방자로 여겼어요. 기술을 따라하는 후발주자라고 무시했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일본 기업들의 구체적인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 질문에 사토 이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몇 대기업들이 연공서열 시스템을 완화하고 성과 중심 보상 체계를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또한 의사결정 과정을 간소화하고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토 이사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옳다는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경영진들이 많아요. 특히 50대 이상의 임원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토 이사는 휴대폰을 꺼내 자료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협업을 모색하는 현황이었습니다. 파나소닉은 LG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기술 협력을 논의 중이고 닛산은 현대와 전기차 플랫폼에 관한 파트너십을 검토하고 있어요. 소니는 삼성의 반도체 설계 역량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어요. 사토 이사, 솔직히 말해주세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한 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의 변화 속도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았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어요. 반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성공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토 이사와 헤어진 후 저는 아키하바라 전자상가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한때 일본 가전제품으로 가득 찼던 이곳은 이제 삼성과 LG의 제품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대형 TV 코너에는 LG의 올레드 TV가 중앙에 전시되어 있었고 스마트폰 매장에는 삼성 갤럭시 시리즈가 애플 아이폰과 함께 주요 제품으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전 매장 직원에게 물었어요. 요즘 한국 제품들이 인기가 많은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히 TV와 냉장고는 한국 제품을 찾는 고객이 많아요. 디자인이 세련되고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객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저도 최근 LG TV를 구매했습니다. 일본 제품보다 화질이 좋더군요. 10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아키하바라를 나와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벤치마킹하고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선호하며 일본 청년들이 한국 취업을 꿈꾸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정말 일본이 한국을 배우는 시대가 온 것인가?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 변화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과거 일본이 세계를 이끌던 시절, 모든 나라가 일본을 배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배워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현실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외면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일본 우월론은 이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켄타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면 서울로 떠나는 그를 보며 이제야 그의 선택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현명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켄타가 서울로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발견한 모든 충격적인 현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더 이상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쓴 일본 경제 우월론에 대한 기사들을 다시 돌아보고 진실된 현실을 전달해야겠다고 말이죠. 어느 아침 TV를 켰을 때 저는 NHK에서 한국 경제 성공 사례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공영방송에서 한국 기업의 혁신을 집중 조명하다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혁신,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세계 지배력 등의 주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출연해 한국 기업의 장점을 분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성공한 이유는 과감한 투자와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에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도쿄대학교 경제학 교수의 이 발언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학계에서도 공개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다음 날 NHK 본사를 방문했을 때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경제부의 한국 전담팀이 신설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리 부장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연구하는 시대가 왔어.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면 우리는 영원히 뒤처질 뿐이야. 도쿄의 대형 서점에 들렀을 때 경제 서적 코너의 베스트셀러 섹션은 한국 기업에서 배우는 혁신 전략, 삼성의 성공 비결과 같은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의 경영 방식을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날 저녁 서울에서 근무 중인 켄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활기차고 자신감에 넘쳤어요. 아버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첫날부터 제 의견을 중요하게 다뤄주고 실제 프로젝트에 반영해 주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날 밤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일본이 변화하지 않으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였어요. 20년 동안 일본 경제의 우수성만을 강조해온 제가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평가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연구하는 시대가 됐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의 상처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던 제 자신에 대한 반성이었고 동시에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한 희망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배운다면 일본도 다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했던 일본의 역사는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써야 할 때가 왔습니다. 켄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 선택이 옳았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언젠가 일본의 변화를 위해 써주길 바란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성장을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배우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죠. 삶이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30년 전 세계가 일본을 배우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일본이 한국을 배우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료스케라는 한 남자의 변화는 작지만 이런 깨달음이 모여 언젠가 일본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믿는 희망이자 제 아들 켄타의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미래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배움에는 국경도 자존심도 필요 없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는 오늘 변화해야 한다. 이것이 제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